그녀는 단지 평범한 배달부였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관절염으로 손이 떨리는 60세의 여성. 하지만 그날 밤 유미는 우연히 보게 된 한 장의 종이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그녀의 외침은 12층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필체는 5년 전 사망한 그녀의 아들 것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모성애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만약 그녀의 인생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25년에 걸친 투쟁,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가장 어두운 비밀조차도 결국은 빛을 보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결코 잊지 못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초저녁,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허겁지겁 먹는 음식 냄새와 피로감으로 가득했다. 유미는 거의 60세에 가까운 나이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2개의 도시락을 들고 상업 빌딩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왼쪽 귀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고 관절염으로 손이 떨리는 그녀는 젖은 거리에서 그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일 뿐이었다. 이런, 또 비가 오네. 유미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낡은 배달 유니폼은 이미 축축했고 손에 든 도시락 봉투도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12시간째 일하고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 한밤중까지. 이 나이에 그녀가 배달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생존. 12층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양복과 넥타이를 입은 남자들이 유리로 된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 노인이 망설이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유미는 방해하기를 망설였지만 음식을 배달해야 했다. 약한 목소리로 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 열린 봉투가 보였다. 그리고 거기 금색 도장이 찍힌 계약서 위에 어린아이 같은 떨리는 필체로 된 메모가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죽은 그녀의 아들 민재의 필체였다. 유미의 시야가 순간 어두워졌다. 글자들이 유령처럼 그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노인이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유미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젖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전에 없이 크게 외쳤다. 서명하지 마세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변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노인은 그녀를 유령을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 유미는 떨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젖은 몸짓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당신 누구시죠? 노인이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권위가 있었다. 저는 그냥 배달부입니다. 유미가 더듬거렸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메모, 그건 제 아들의 글씨체입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가장 젊은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는 즉시 경비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잠깐만요. 노인이 손을 들었다. 그의 눈은 유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이 뭐요? 민재입니다. 유민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버스 사고로 죽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들고 있는 방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씨체를 어떻게 알지? 그가 물었다. 그는 항상 M을 왼쪽 획을 더 길게 썼어요. 유미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 받침을 쓸 때 항상 기울어지게 썼죠. 제가 매일 밤 그의 숙제를 도왔어요.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같은 강렬함이 있었다. 정 변호사,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하지만 회장님, 계약은 모두 나가라고 했소. 노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변호사들이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들은 떠나면서 유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마지막 남자가 나갈 때 유미는 그가 주머니에 무언가를 재빨리 숨기는 것을 보았다. 앉으세요. 노인이 유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 이름은 장근혁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아들. 그는 어떻게 생겼소? 유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구겨지고 바랜 사진으로 웃고 있는 소년이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의 왼쪽 눈 아래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장근혁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당신 정말 그의 어머니요? 네.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왜 제 죽은 아들의 글씨체가 당신의 계약서에 있는 거죠? 장근혁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 계약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의학적 권한을 전부 병원에 넘기는 서류였소. 한번 서명하면 그들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요. 하지만 왜 제 아들의? 어쩌면 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오. 장근혁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쩌면 그는 내 가족이 데려간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다.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이 여자를 쫓아내세요. 한 변호사가 그들 뒤에서 외쳤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장근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쓰러졌다. 회장님, 변호사가 달려갔다. 유미는 경비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기다려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된 거죠? 말해주세요. 그녀가 끌려나가는 동안 장근혁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테이블 위에 메모를 움켜쥐었다. 찾아. 그가 속삭였다. 진실을 찾아. 경비원들이 유미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 그녀를 내던졌다. 그녀는 미끄러운 보도에 넘어졌고 도시락은 땅에 쏟아졌다. 미쳤군. 한 경비원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돌아서자 유미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희망. 민재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널 찾을게. 유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모든 공포를 씻어냈다. 그녀는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12층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미는 이제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알았다. 민재를 위해, 그녀의 유일한 아들을 위해. 경비원들이 보지 못한 것은 유미가 회의실을 나올 때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주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겨진 쪽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5개의 단어만 적혀 있었다. 곽철준, 광산병원, 1996. 유미의 눈이 커졌다. 곽철준은 민재가 태어났을 때 그녀를 도운 의사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광산병원은 그녀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곳이었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찾아낼 것이다. 유미는 강남경찰서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피곤해 보이게 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서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유미 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형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은 죽은 아들의 글씨체를 장근혁 회장의 계약서에서 보셨다고요? 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네, 확실해요.
민재의 글씨체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밤 그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는데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메모장을 뒤적이며 말했다. 유미 씨, 당신 아들은 5년 전에 버스 사고로 사망했고 시신도 확인하셨다고요? 네.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관이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민재의 얼굴이 너무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목걸이로만 확인했죠. 김 형사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다. 목걸이요? 은으로 된 작은 펜던트였어요. 제가 민재의 1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거예요. 유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달 모양이었죠. 김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목걸이가 시신과 함께 있었다고요? 네,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장 회장의 사무실에서 그 쪽지를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민재의 글씨체였어요. 문이 열리고 더 젊은 형사가 들어왔다. 그는 김 형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김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알겠습니다, 유미 씨.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유미는 혼란스러워했다. 뭐라고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 형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장근혁 회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의 변호사들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미는 경찰서를 나왔다. 밤하늘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습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유미 씨. 그녀는 돌아보았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어두운 곳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비에 젖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누구세요? 유미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현우입니다. 장 회장의 회계사 중 한 명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오늘 사무실에서 한 일,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유미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저에게 말을 거는 거죠? 현우는 주위를 살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8시에 한강공원 남쪽 입구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찾는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사라지기 전에 유미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내 아들. 민재가 정말 살아있나요? 현우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내일 얘기해요. 조심하세요, 유미 씨.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가 사라진 후 유미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민재야, 정말 네가 살아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8시가 되었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8시 30분이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다. 유미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미가 대답했다. 유미 씨?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장 회장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찾으세요. 어제 변호사가 버린 종이요. 그리고 광산병원에 가보세요. 1996년 기록을 찾아보세요. 당신 아들의. 갑자기 선이 끊겼다. 유미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두려움과 결의를 동시에 느끼며 유미는 장 회장의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도시락 배달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도시락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배달이에요. 그녀는 1층 보안 직원에게 미소 지었다. 12층 회의실에 배달이 있어요. 보안 직원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도시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다녀오세요. 유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어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유미는 재빨리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쓰레기 속을 뒤적였다. 종이컵, 휴지,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 그녀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종이는 여러 조각으로 찢겨져 있었다. 유미는 서둘러 모든 조각을 모아 주머니에 넣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한 청소부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부가 물었다. 아, 배달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없네요. 유미는 웃으며 도시락을 들어 보였다. 테이블에 두고 가도 될까요? 청소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두고 가세요. 유미는 도시락을 테이블에 두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주머니 속의 종이 조각을 만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녀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빌딩을 나온 유미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는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는 천천히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10분 후 그녀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의 일부였다. 환자 유민재 10세 입원일 1996년 3월 15일 진단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담당해 곽철준 특이사항 장 가문의 요청에 따라 특별 치료 프로그램 진행 중. 유미의 손이 떨렸다. 1996년 그녀가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던 때였다. 민재는 그때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리고 장 가문, 장근혁의 가족. 그녀의 시선이 종이의 마지막 부분에 멈췄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입양 절차 시작. 생모에게는 아이가 친척과 함께 있다고 알림. 유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다. 그들이 민재를 훔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경찰서에서 받은 명함을 꺼냈다. 김영사의 번호였다. 손가락이 떨리며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유미는 구로구의 작은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다. 평화 장례식장이라는 간판은 이제 낡고 빛바랜 상태였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그녀의 우산은 바람에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다.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민재와 작별 인사를 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장례식장 입구는 썰렁했다. 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유미가 들어오자 무심한 눈길을 보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유미는 목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이곳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 아들 유민재의 장례식이었죠.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유미를 살펴보더니 키보드를 두드렸다. 유민재, 2020년 5월. 그가 중얼거렸다. 네, 기록이 있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때 장례를 담당했던 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박 사장님은 3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유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 그때 기록이 더 자세히 남아있나요? 제 아들의 시신이 어떻게 확인됐는지, 누가 장례를 의뢰했는지. 남자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시라도. 유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저는 민재의 어머니입니다. 유미라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당시 저는 충격으로 거의 기억이 없어요. 이제서야 일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뒷방으로 사라졌다. 유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리셉션 데스크를 두드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마침내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당신 아들의 파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장 씨라는 분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유미의 심장이 빨라졌다. 장 씨요? 혹시 이름이? 장근혁이요? 남자가 말했다.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신사였다고 박 사장님이 메모해 두셨네요.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관은 밀봉되었다고 합니다. 유미는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확실히 그녀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불안해 보였다. 정말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민재의 시신은 누가 확인했나요? 남자는 파일을 넘겼다. 여기 보면 심한 화상으로 인해 시신 확인이 어려워 유품으로 확인함. 목걸이였던 것 같네요. 유미의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는 누가 가져왔나요? 남자는 파일을 더 살펴보았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네요.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솔직히 말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부유한 의뢰인이 관여할 때는요. 때로는 침묵이 평화를 사는 거죠. 유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주변을 살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미는 파일을 놓지 않았다. 제 아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서울 메모리얼 공원, 동쪽 구역 38번이요. 유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남자가 그녀를 불렀다. 한 가지 더요. 그가 말했다. 장례식 후에 한 젊은 남자가 와서 기록을 물어봤어요.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는 당신 아들을 닮았어요. 유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생겼었나요? 20대 초반 날씬하고 왼쪽 눈 밑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유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것은 정확히 민재가 가지고 있던 흉터였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민재는 사고 당시 15살이었다. 2년 전이라면 그는 18살이었을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조용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장근혁의 저택은 강남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 나무들로 둘러싸인 대저택은 마치 동화 속의 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저택의 서재에서 장근혁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병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오래된 집사인 정 관리인이 들어왔다.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장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라고 해. 3명의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들의 리더인 이 변호사는 60대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회장님, 새 유언장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장근혁은 의자에 앉았다. 내 아내에 대해 말해보게. 변호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녀가 나에게 숨긴 것이 있었나? 방 안에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정 관리인이 불안하게 서 있었다. 회장님, 이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단지 법적인 문제를 다루러 왔습니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장근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 질문에 답하게. 내 아내는 입양 스캔들에 관여했나? 변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이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근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거짓말이군. 당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당신들이 그 계약서를 준비했으니까. 어떤 계약서 말씀이신지? 충분해. 장근혁이 소리쳤다. 갑자기 그가 기침을 시작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을 때 붉은 반점이 손수건에 번졌다. 정 관리인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선생님,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장근혁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나가게. 내 유언장은 내가 직접 쓰겠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정 관리는 장근혁에게 약을 건넸다. 노인은 창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씨, 당신은 3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지. 내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알고 있었나? 정 관리인은 잠시 망설였다. 네, 선생님. 부인께서는 불임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데려오셨죠?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지? 대부분은 해외 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기 한국에 남았습니다. 장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30년 동안? 정 관리인은 고개를 숙였다.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장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낙엽이 정원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배달부 여자의 아들, 민재, 그 아이는 정말 죽었나? 정 관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장근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다. 소년은 웃고 있었고 왼쪽 눈 아래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내 손자라고 소개받은 이 아이, 정말 내 핏줄인가? 정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장근혁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정씨,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한편 장례식장을 나온 유미는 바로 서울 메모리얼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가 정말 살아있다면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 것일까? 공원의 동쪽 구역에 도착한 유미는 38번 묘지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민재, 2005-2002 봄,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 유미는 무릎을 꿇고 비석을 만졌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진실을 찾을게. 약속할게. 서울의 가을 저녁은 쌀쌀했다. 유미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다. 25년 전 그녀가 민재를 키우며 살았던 곳이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유미에게는 이곳이 여전히 집이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던 곳, 그들의 작은 행복이 있었던 공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랐다. 3층에 도착하자 유미는 303호 앞에서 멈췄다. 문 앞에는 김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70대의 노부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유미야. 순자의 눈이 커졌다. 이런, 정말 오랜만이구나. 순자 언니.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유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아파트는 아늑했고 꽃 냄새가 가득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어린 민재와 유미의 사진도 있었다. 차 한잔 할래? 순자가 물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볐다. 순자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자는 25년 전 유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그녀는 유미가 일을 할 때 종종 민재를 봐주었다. 순자가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어떻게 지냈니? 민재는 미안해. 들었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유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언니, 제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때 기억하세요? 민재가 10살 때요. 순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6개월 동안 네가 병원에 있었지. 그때 민재는 어디 있었나요? 순자는 불편하게 자세를 바꿨다. 너희 시어머니가 돌봐주셨다고 하지 않았니?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내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내가 돌봤어. 하지만 한 달 후 한 부유한 부인이 찾아왔어. 그녀는 자선단체에서 왔다고 했지. 아픈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돕는다고. 유미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부인이요? 매우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어. 50대 초반이었을까?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녔지. 순자가 회상했다. 그녀는 민재를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했어. 최고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언니가 동의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공식 서류를 가져왔어. 네가 서명한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정말 아팠고 민재는 돌봄이 필요했어. 유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 장미란이었을 거야. 맞아, 장미란. 유미는 얼어붙었다. 장미란, 장근혁의 아내였다. 민재는 그녀와 함께 있었나요? 내가 퇴원할 때까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에 그녀가 다시 왔어. 민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 큰 부상은 없었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네가 퇴원하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죠. 유미가 말을 마쳤다. 그래. 그리고 며칠 후 민재가 돌아왔어. 그는 달라 보였어. 조용하고 두려워 보였지. 그는 그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길 거부했어. 그리고 너는 그가 시어머니와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순자는 유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유미는 가방에서 민재의 사진을 꺼냈다. 언니, 2년 전에 이 사람을 본 적 있어요? 그녀는 민재의 최근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15살 때의 사진뿐이었다.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다. 잠깐만, 뭔가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그녀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가끔 민재를 찾아왔어. 너무 닮았어. 사촌이라고 했지. 유미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10년 전쯤 찍은 것 같았다. 10대 초반의 두 소년이 공원에서 웃고 있었다. 한 명은 분명히 민재였다. 다른 소년은 놀랍도록 민재와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미소. 하지만 그에게는 눈 밑에 흉터가 없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유미가 물었다. 재현이었어. 장재현. 유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미란, 장근혁의 아내가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다. 그리고 장재현, 아마도 그들의 아들 또는 손자가 민재와 접촉하고 있었다. 언니, 이 사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장근혁 그룹의 본사 건물에 들어섰다. 그는 긴장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에 도착하자 그는 회계부로 향했다. 그의 상사인 박 부장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 씨, 내 사무실로 오게. 현우는 긴장하며 박 부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부장은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어제 어디 갔었나? 박 부장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박 부장은 웃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유미라는 노파와 만났다고 들었는데 현우는 창백해졌다. 그게 조심해 현우 씨. 박 부장이 말했다. 당신은 유망한 회계사야. 이런 일에 끼어들면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슨 일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우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정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박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유미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사본이었다. 현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우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 박 부장이 비웃었다. 여기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회장님의 유산이야. 수조 원이 걸린 일이라고.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있는 거군요. 박 부장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조심해, 넌 지금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현우는 일어섰다. 전 그냥 회계사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제 의무는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앉아. 박 부장이 명령했다. 넌 해고됐어. 지금 당장 짐을 싸고 나가. 현우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박 부장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현우 씨 경고하는데 그 노팩에서 멀리 떨어져. 그녀는 위험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당신에게도 위험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몇 가지 개인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몰래 서랍에서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건물을 나오면서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유미 씨, 저 현우입니다. 만나야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유미와 현우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흩날렸다. 강물은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건 제가 복사한 원래 유언장입니다. 현우가 서류 몇 장을 건넸다. 회장님은 원래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하셨어요. 특히 불법 입양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예요. 유미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새 유언장은 모든 것이 장가문재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재단은 사실상 박 부장과 몇몇 변호사들이 통제하는 유령 회사죠. 유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쪽지의 글씨체, 그건 아이의 글씨가 아니에요. 현우가 말했다. 누군가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글씨를 쓴 거죠. 하지만 필적 전문가가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현우 씨? 유미가 물었다. 당신은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저도 입양하였어요. 제 생모는 저를 찾으려고 평생을 보냈지만 결국 저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다른 어머니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유미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건 회장님의 손자라고 알려진 장재현의 사진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유미에게 건넸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분명히 순자의 앨범에서 본 소년이었다. 이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민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이 두 소년을 함께 키웠어요. 현우가 설명했다. 하나는 진짜 손자로 다른 하나는 내 아들로. 유미가 말을 마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왜? 제 생각에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재현에게 신장질환이 있었어요. 그는 이식이 필요했죠. 그리고 민재는 완벽한 공여자였군요.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내 아들을 장기 공여자로 데려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 회장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유미는 갑자기 일어섰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광산병원에요.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광산병원은 서울 외곽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60년대에 지어진 회색빛 건물은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서 있었다. 한때는 서울의 최고급 정신과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떠나고 오직 노인 요양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유미는 병원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25년 전의 기억이 흐릿하게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흰 벽, 약물의 냄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이상해요. 25년 만이네요. 그들은 천천히 병원 리셉션으로 걸어갔다.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흰 타일과 밝은 조명, 세련된 가구들. 마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지우려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의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래된 의료 기록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1996년도의 기록이요. 여성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신가요? 네, 유미가 말했다. 제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1996년 3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 입원했었어요. 여성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 기록은 지하 보관소에 있을 거예요. 의료 기록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3-5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유미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현우가 설득했다. 오늘 확인해야 해요. 여성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혹시 곽철준 선생님 계신가요? 유미가 갑자기 물었다. 그분이 당시 저를 담당하셨어요. 여성의 표정이 변했다. 곽 선생님은 15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바로 그때 나이 든 남성 간호사가 리셉션에 다가왔다. 그는 유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김유미 씨, 맞으신가요? 유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저를 아세요? 남성은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정호석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을 때 젊은 간호사였죠. 당신을 기억합니다. 유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호석이 제안했다. 오래된 친구처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유미와 현우는 호석을 따라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창문으로는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호석은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여기서 40년 일했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지만 이곳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호석 씨,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기억나세요? 호석은 찻잔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 민재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어디 있었나요? 호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 병원에는 당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장미란 여사가 후원하는. 장근혁의 부인이요? 현우가 물었다. 호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긴 이야기예요. 유미가 말했다. 제발 계속해주세요. 호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 여사는 특별한 아이들을 찾고 있었어요. 특정 혈액형, 특정 신체 조건을 가진 아이들. 그녀는 주로 정신과 병동의 부모가 입원한 아이들을 찾았죠.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니까요.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민재는 당신 아들은 O형 음성 혈액형이었어요. 매우 희귀하죠. 게다가 건강했고 호석이 말을 멈추었다. 어쨌든 장 여사는 당신이 치료받는 동안 민재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요? 유미가 다그쳤다. 한 달 후 아이에게 검사를 시작했어요. 의학적 검사들. 너무 많은 검사였죠. 호석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죠.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장재현에 대해 아시나요? 장 회장의 손자요. 호석은 놀라워 보였다. 당신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군요. 네, 재현이요. 그 아이는 선천적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식이 필요했죠. 유미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들이 민재를 데려간 거군요. 장기 공여자로. 호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검사 결과 민재와 재현은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유미가 겨우 말했다. 그들은 거의 쌍둥이 같았어요. 유전적으로. 호석이 말했다. 장 여사가 그 결과를 보고 매우 당황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녀는 즉시 모든 기록을 가져갔죠. 유미의 마음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민재는. 호석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25년 동안 간직해왔죠.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파일을 유미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환자 유민재 10세, 신원불명확, 입원 환자 김유미의 아들로 추정, 서류 미비, 보호자 지정, 장미란. 유미는 숨을 헐떡였다. 신원불명확이라니요? 그는 제 아들이에요. 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했을 때 장 여사는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어요. 민재의 출생 증명서를 분실시키고 그를 신원불명 상태로 만들었죠.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공식적으로 장 가문에 입양되었어요. 유미는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민재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민우. 그들이 내 아들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에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유민재는 존재하지 않았죠. 오직 장민우만이 있었어요. 현우가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 의료검사 결과가 있어요. DNA 비교. 이건 무엇이죠? 유미가 물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재현과 민재, 아니 민우는 99.9% 일치했어요. 이건 거의 동일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쌍둥이가 아니었죠? 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현이 2년 더 많았어요. 그럼 이건 현우가 망설였다. 이건 장재현이 김유미 씨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호석이 마침내 말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민재 전에 다른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호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986년에 당신은 이 병원에 왔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했죠.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데려왔어요. 유미의 눈이 커졌다.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18살 때 그녀의 첫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분노. 하지만 그 아이는 사산되었다고 들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죠. 호석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는 입양되었어요. 장 가문에. 유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그럼 재현은 내 첫째 아들이고 민재는 내 둘째 아들인데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형제였던 거예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 여사는 당신의 두 아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하나는 태어났을 때, 다른 하나는 10살 때. 하지만 왜요? 현우가 물었다. 왜 12년 후에 민재까지 데려간 거죠? 재현의 신장질환이 악화되었어요. 호석이 설명했다. 그는 이식이 필요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공여자는 피가 같은 형제. 유미가 속삭였다. 그런데 현우가 의아해했다. 장 여사는 어떻게 민재가 재현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호석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장 여사는 민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울증으로 입원했을 때 그녀는 기회를 잡은 거죠. 유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아들을 훔쳤어요. 2명 모두. 그리고 민재를 그저 장기 공여자로 사용했어요. 그 수술 후 호석이 말을 이었다. 민재는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달라졌죠. 조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 현우가 말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미는 갑자기 일어섰다. 버스 사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거죠. 호석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유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현우는 파일을 검토하며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장 회장의 친필 메모예요.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알았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을비가 서울 메모리얼 공원의 묘지 위로 내리쳤다. 하늘은 낯빛이었고 빗방울은 무덤 위의 돌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유미는 굳은 표정으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현우와 김 형사가 검은 우산 아래 서 있었다. 정말 이걸 원하세요? 김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법원 명령이 나왔지만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미는 흔들림 없이 민재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네, 확실해요. 저는 알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내 아들이 정말 여기 있는지 아니면... 그녀는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희망과 공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충돌했다. 만약 이 무덤이 비어 있다면 민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신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민재인지 확인해야 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비에 젖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파내는 소리가 묘지의 정막을 깨뜨렸다. 유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호석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현우가 휴대폰을 보며 속삭였다. 그가 병원 기록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았대요. 민우가 장재현에게 신장을 기증한 후 그는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감염과 합병증 때문에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내 아들을 장기 공여자로 사용한 후에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거군요. 장 여사는 민우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현우가 계속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자들의 세계에서 김 형사가 끼어들었다. 비밀은 목숨보다 귀중합니다. 마침내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올렸다. 검은 관은 비에 젖어 더욱 어두워 보였다. 그들은 관을 비닐 텐트 아래로 옮겼다. 유미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법의학 전문가가 도착했다. 그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관을 열기 시작했다. 녹슨 잠금 장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관이 열렸다. 그 순간 유미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관 안에는 시신이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방부 처리가 잘 되어 있어 형체는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남성의 시신이었다. 검은 머리카락, 마른 체형. 유미는 고요히 시신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왼쪽 눈 아래 그녀가 속삭였다. 흉터가 없어요. 법의학자가 다가와 시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맞습니다. 흉터가 없네요. 제 아들은 왼쪽 눈 아래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였죠. 김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건 당신 아들이 아닌 것 같군요. 유미는 시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저건 제가 민재에게 준 목걸이예요. 법의학자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살펴보았다. 은으로 된 달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신장, 법의학자가 계속해서 시신을 살펴보았다.
수술 흔적이 없습니다. 신장을 기증했다면 분명한 흉터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우와 유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이건 민재가 아니에요. 유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가짜 시신으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바로 그때 유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젖은 땅 위에 쓰러졌다. 현우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유미 씨. 유미의 어깨가 흔들렸다. 처음에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우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눈물과 함께. 살아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김 형사는 통화를 마친 후 그들에게 다가왔다. 유미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식 수사가 될 겁니다. 장근혁 일가와 광산병원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유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장근혁의 저택에서 노인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정 관리인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선생님, 경찰이 왔습니다. 장근혁은 놀라지 않은 듯했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두 소년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재현과 민우. 그들은 형제였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맹목적이었던가. 정 관리인이 불안하게 서 있었다. 선생님, 부인께서 하신 일은 내 아내의 죄가 아니야. 장근혁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책임이 있어. 나는 알았어야 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우는 어디 있지, 정씨? 정 관리는 침묵했다. 그는 내 손자였어. 내가 몰랐던 손자. 장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 병원 복도에서 현우는 호석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유미는 법의학자와 DNA 샘플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장재현은 지금 어디 있죠? 현우가 물었다. 호석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미국에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죠. 신장 이식 후에 그의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는 알고 있을까요? 민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어린 시절에 자주 만났으니까요. 호석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민우의 사망에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 여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그녀는 재현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그녀에게 민우는 그저 부품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왜 가짜 사망을 꾸몄을까요? 호석이 의아해했다. 민우가 이미 신장을 기증했는데 아마도 민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일 거예요. 현우가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했겠죠. 바로 그때 유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다. 현우 씨,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DNA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래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민재, 아니, 민우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찾을 생각이세요? 현우가 물었다. 유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호석 씨가 준 민우의 마지막 병원 기록이에요. 2년 전까지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주소가 있어요. 호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장 가문의 별장 주소예요. 제주도에 있죠. 유미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저는 그곳에 가야겠어요. 혼자 가실 생각은 아니겠죠?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 아니에요. 유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함께 갈 거니까요. 갑자기 유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유미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 후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미 씨, 제 이름은 장재현입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현우와 호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민우에 대해서도요.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유미의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긴 침묵 후 재현이 대답했다. 그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오전 10시 한강공원 63빌딩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미는 충격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재현이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현우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민우를 찾을 유일한 기회예요. 유미의 눈에는 결연함이 빛났다. 저는 가야 해요. 제 아들들을 모두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유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유미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 첫 생일, 첫 학교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내일,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어.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유미 씨, 준비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유미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김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 거래요. 재현이 경찰을 보면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유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우가 말했다. 내일은 조심하세요. 장가의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유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첫째 아들을 잃고 25년, 둘째 아들을 잃고 5년이 지났다. 이제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어렸을 때 만든 작은 종이학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드럽게 손에 쥐었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민재야. 다음 날 아침, 유미는 한강공원 63빌딩 앞에 도착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10시 10분. 재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유미는 긴장된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다. 현우는 약 50m 떨어진 곳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갑자기 유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미 씨. 재현의 목소리였다. 주변에 경찰이 있나요? 유미는 긴장했다. 아니요, 혼자예요. 확실한가요?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원에는 평범한 시민들만 있어 보였다. 정말 혼자예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재현이 말했다. 이 번호로 문자가 올 거예요. 그 주소로 오세요. 혼자서요. 전화가 끊겼다. 몇 초 후 문자가 도착했다. 강남의 한 창고 주소였다. 유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걸어갔다. 재현이 장소를 바꿨어요. 여기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현우의 얼굴이 긴장했다. 창고라니.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유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요. 내가 1시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김 형사에게 알려주세요. 안 돼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현우가 항의했다. 하지만 유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게요. 강남의 외딴 창고, 단지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버려진 듯 보였다. 유미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문자에 적힌 주소의 창고는 단지 끝에 있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녀는 잠시 의심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다.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녹슨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재현 씨. 창고 안은 어두웠다. 몇몇 창문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유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창고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축 늘어진 모습이었다. 재현 씨, 유미가 불안하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였다.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현우 씨, 유미가 달려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유미 씨, 함정이에요. 도망치세요. 유미는 현우의 묶인 팔을 풀려고 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공원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나를 미행했어요. 현우가 힘겹게 말했다. 당신이 떠난 직후에 갑자기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유미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박 부장이었다. 드디어 왔군요, 유미 씨. 박 부장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유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 재현은 어디 있죠? 박 부장은 웃었다. 재현? 그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전화한 것도 나였고요. 왜?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 부장이 대답했다. 회장님의 유산, 장 가문의 비밀,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내 아들들, 민재는 어디 있죠? 유미가 묻자 박 부장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민재라고요? 아, 당신은 아직도 그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장민우였고 장민우도 이제는. 바로 그때 현우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떻게든 묶인 팔을 풀었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근처의 파이프를 잡아 박 부장을 향해 휘둘렀다. 유미 씨, 도망치세요. 현우가 외쳤다. 혼란 속에서 유미는 창고 구석에 있는 종이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계약서와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움켜쥐었다. 박 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현우를 제압하려고 하는 동안 유미는 뒷문을 찾아 달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계속 달렸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주요 도로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 형사에게 전화했다. 김 형사님, 창고에 현우 씨가 그들이 그를 잡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유미 씨. 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유미는 택시를 잡아 가장 먼저 떠오른 장소로 향했다. 장근혁의 저택. 모든 것이 시작된 곳.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고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장근혁의 원래 유언장과 의료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격적인 메모 하나가 있었다. 민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제거되어야 한다. 메모에는 장미란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날짜는 장미란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야, 네가 알게 된 진실이 뭐였니? 장근혁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유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장근혁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놀랍게도 정 관리인이 나타나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회장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유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저택 내부는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그림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골동품들.
그녀는 이런 곳에서 민재가 자랐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재에 도착했다. 정 관리인이 문을 열자 유미는 장근혁을 마주했다. 노인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병들고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들어오세요, 유미 씨. 그가 말했다. 유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창고에서 가져온 문서들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녀가 물었다. 장근혁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김 형사가 연락했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유미는 놀랐다. 김 형사가요? 그는 오랜 친구예요. 장근혁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는 탁자 위에 사진을 가리켰다. 당신의 아들들이에요. 유미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재현과 민우. 그들은 형제였어요. 장근혁이 말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이죠. 내 아내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유미는 그에게 문서를 내밀었다. 당신의 아내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장근혁은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란, 그가 속삭였다. 네가 어떻게? 당신의 아내는 어디 있나요? 유미가 물었다. 장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3년 전에 사망했어요. 암으로. 유미는 침묵했다. 복수의 대상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민우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장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살아있어요. 유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는 위험해요. 장근혁이 계속했다. 내 아내의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어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유미는 앞으로 걸어가 장근혁의 앞에 섰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장근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주도에 있어요. 우리 별장에서. 하지만 그는 많이 아파요. 무슨 뜻이에요? 신장 이식 후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는 지난 5년간 투석 치료를 받아왔죠. 장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를 그에게 데려가 주세요. 제발. 장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유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민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가요. 그녀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가요. 제주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장근혁의 프라이빗 제트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유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은 그녀의 감정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25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첫째 아들을 만날 것이고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곧 도착합니다. 장근혁이 조용히 말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는 확실히 악화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대기 중이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다. 차는 해안가를 따라 달렸고 푸른 바다가 차창 너머로 펼쳐졌다. 유미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부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장근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체포되었어요. 김 형사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와 그의 부하들이 현우 씨를 공격하고 있었대요. 현우 씨는요?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장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그는 용감한 청년이에요. 당신을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했죠.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차는 해안가에서 멀어져 울창한 숲이 우거진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아름다운 별장 앞에 도착했다. 전통 한옥 스타일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이었다. 주변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원 끝에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민우가 지냈어요? 장근혁이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향했다. 유미의 다리는 떨렸고 그녀는 심호흡을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 간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간호사가 공손히 인사했다. 환자는 지금 정원에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유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환자. 그녀의 아들이 환자로 불리는 것은 이상했다. 그들은 간호사를 따라 넓은 정원으로 나갔다. 벚꽃 나무 아래 휠체어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리가 있어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가보세요. 장근혁이 부드럽게 등을 밀었다. 유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유미의 세상이 멈췄다. 그것은 분명히 민재였다. 더 나이 들고 더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왼쪽 눈 아래의 작은 반달 모양 흉터도 그대로였다. 민재야.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남자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 한마디가 유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야, 정말 너구나. 살아있구나. 민재, 이제는 민우라고 불리는 그는 약한 팔로 어머니를 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어떻게 날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은 강렬했다. 유미는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너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야. 항상 네가 살아있다고 느꼈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25년의 이별과 5년의 거짓된 죽음,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다. 내가 많이 변했지? 민우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을 가리켰다.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소중한 아들. 장근혁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할아버지. 그가 말했다. 유미는 놀라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장근혁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네, 나는 그의 친할아버지예요. 비록 25년 동안 그것을 몰랐지만. 무슨 말이에요? 유미가 물었다. 민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5년 전 내가 가짜 사망 소식 후에 여기로 왔을 때 장 회장님은 DNA 검사를 했어.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당신의 첫 남자친구였어요. 장근혁이 말을 이었다. 25년 전 당신이 18살이었을 때. 유미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 첫 남자친구는 이름을 바꿨어요. 장근혁이 말했다. 그때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죠. 장근혁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유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진실이 아니었다. 그럼 재현은? 그녀가 물었다. 내 형이야. 민우가 대답했다. 같은 아버지를 가진 형제. 할머니, 장미란 여사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나를 데려간 거야. 형의 신장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왜 내 죽음을 가장한 거지? 유미가 물었다.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야.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미란 여사가 한 모든 일들을. 장근혁이 앞으로 걸어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첫 아이를 데려갔어요. 당신에게는 사산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12년 후 재현이 아플 때 그녀는 민우를 찾아냈어요. 그의 신장이 필요했으니까.
유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내 아이들을 훔쳤어요. 2명 모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알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를 숨겨주셨어. 박 부장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미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들이 너를 해치려고 했지?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민우가 설명했다. 장미란 여사의 불법 입양 네트워크, 병원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대한 기록. 다른 아이들? 유미가 물었다. 나만이 아니었어, 엄마.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녀에 의해 선택되었어. 대부분은 해외로 입양됐지만 일부는 장기 기증자로 사용되었어. 유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장근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건 2년 전이에요. 민우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나는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건강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장근혁이 기침을 시작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유미는 손수건에 묻은 핏자국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 민우가 걱정스럽게 외쳤다. 장근혁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유미 씨. 민우가 당신이 필요해요. 유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내가 여기 있어.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유미는 민우의 방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지난 5년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는 그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장미란 여사가 그의 가짜 죽음을 계획했는지 설명했다. 내가 학교에서 우연히 병원 기록을 보게 됐어. 민우가 말했다. 거기에는 내 진짜 이름, 내 진짜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나는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어렸을 때의 기억들,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들.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네가 10살이었을 때,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넌 모든 걸 기억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 그리고 나는 도망치려고 했어. 엄마를 찾아서. 하지만 그들이 너를 막았구나. 장미란 여사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녀는 내 죽음을 계획했지. 버스 사고로 위장해서.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난 그걸 믿었어. 5년 동안 난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엄마.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위험했어. 그들이 나를 찾고 있었으니까. 유미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해해.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장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내일 아침에 판사가 올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내 새 유언장에 서명하기 위해. 유미와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장근혁이 계속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불법 입양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과 민우 그리고 재현에게 갈 거예요. 재현은 어디 있어요? 유미가 물었다. 미국에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올 거예요. 유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재현도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부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민우가 물었다. 그들은 이미 체포되었어요. 장근혁이 말했다. 김 형사가 방금 연락했어요.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대요. 불법 입양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유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근혁이 계속했다. 민우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신장은 여전히 약해요. 유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살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판사가 도착했다. 장근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건강은 밤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길 원합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장 회장님. 유미와 민우는 장근혁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유미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속삭였다. 내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내 무지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고통받았어요. 유미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장근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너는 강한 아이야. 네 어머니처럼. 내 형을 잘 부탁한다.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장근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장에 서명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서명은 분명했다.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겠군요. 그가 속삭였다. 그날 밤 장근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25년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6개월 후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문을 열었다. 민재의 희망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공원은 장근혁 재단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유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2명의 젊은 남자가 있었다. 하나는 민우, 다른 하나는 재현이었다. 재현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유미와 가까워졌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재현이 말했다. 재단이 이번 달에 10명의 아이들을 더 찾았어요. 그들은 모두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갔죠. 유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민우는 조용히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편지가 왔어. 김 형사님께서 보내신 거야. 박 부장이 모든 죄를 인정했대. 그는 30년 형을 선고받았어. 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공원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떨어지는 나무잎이 그들 주위에 흩날렸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유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것 같았고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저기요, 할머니, 소녀가 말했다. 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 있으세요? 유미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그녀는 소녀에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있어, 얘야. 네 목소리가 정말 예쁘구나. 소녀는 웃으며 우산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유미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억하렴.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늘은 항상 듣고 있단다. 항상.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그녀는 우산을 펼쳐들고 공원 길을 따라 걸어갔다. 유미는 그녀의 2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다. 자, 집에 가자. 유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야. 그들은 함께 일어나 공원을 나섰다. 25년의 이별과 아픔, 거짓과 배신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유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5년간의 고통과 5년간의 슬픔 속에서도 한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혹은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때도 그 목소리를 따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부는 종종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미는 단지 평범한 배달부였습니다.
사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정의를 위해 울려 퍼졌을 때 세상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당신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면했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유미처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늘은 항상 듣고 있단다. 항상.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